65세 이상 사람이 요양병원에서는 460일이나 살고요. 요양원에서는 904일을 기거한다고 합니다. 이미 삶의 질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정말 건강수명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차치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이것도 누가 질 겁니까? 자식들 안 부담해주죠, 요새. 특히 노년층이 6주에 걸쳐서 거의 매일 코어 운동을 하면 위식도 역류, 소화불량, 변비, 과민성 방광, 불면 등 온갖 증세가 호전된다. 식욕조절 이상, 우울감, 인지기능, 온몸의 통증도 개선된다. 자세와 체형, 체성분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한데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노쇠한 90대의 노인도 이렇게 개선된 사례가 있으니까 이미 늦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정의영 교수님의 압박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운동도 각각의 세부 도메인의 조합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세부 도메인들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운동할 때 발생하는 부하가 긍정적인 습관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의 관성을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챕터에서요, 이동성 관련 세부 도메인을 다음 4가지로 꼽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두 번째는 근력과 순발력, 세 번째는 유연성, 네 번째는 균형과 협응인데요. 요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유산소 운동 능력, 심폐기능과 혈관기능, 그리고 근육의 대사체계 전반에 관여하고요. 근력과 순발력은 근육의 양과 머리부터 근육까지 연결되는 모든 신경 시스템이 관여를 한다고 하네요. 유연성은 근육을 포함한 여러 결합 조직이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여러 관절의 안전한 가동 범위를 결정하고요. 균형과 협응, 온몸의 관절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으며 중추신경계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4가지 세부 도메인 중에는 가장 취약한 요소가 다른 세부 도메인의 성능을 끌어내리는 거죠. 여기에 습관의 관성이 더해지면 취약한 세부 도메인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광배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운동 습관에서 하기 싫고 귀찮으며 하면 아픈 부분이 바로 가장 취약한 세부 도메인과 관련되어 있다. 더 잘하는 것은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못하는 것은 더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를 들어 취미로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상체 유연성이 부족하고 근력의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면 속도를 높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빠르고 힘차게 수영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유연성, 균형과 협응 도메인의 운동을 충분히 하면 더 효율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겠죠. 축구나 달리기 등 하체 기능을 사용하는 운동도 마찬가지다.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 전반이 떨어진 상태로 운동할수록 세부 도메인 간의 과잉과 결합, 결핍의 불균형이 쌓이면서 부상을 입는다. 부상 입으면 바로 큰일 납니다. 자꾸 헬스 얘기하는데 왼쪽 어깨를 벤치프레스 하다가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10년 전에 망가진 어깨가 아직도 계속 아파요. 이건 뭐 고질병이라서 하여튼 무리하게 하면, 운동하시되 절대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우준 박사님 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하셨는데 이 얘기도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운동 열심히 하셔갖고 갈비뼈가 부러지신 분도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중년 이후로는 부상을 한번 겪으면 전체 세부 도메인들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사람마다 균형, 결핍, 과잉의 정도의 영역이 다르니까 운동도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고요. 이거 좀 본인이 모르시겠으면 요즘 뭐 PT 싸잖아요. PT 같은 거 조금 받으시고 하시면서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그 헬스클럽 같은 데도 PT 좀 받으시면서 그분들은 또 전문가시니까, 또 우리가 이 유명한 정의영 교수님한테 직접 여쭤볼 수도 없고 이분 뭐 예약이 꽉 차가고요, 그죠?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동네에 있는 PT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건강해지는 운동법이란 없다. 그보다 운동과 이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이동성 관련 세부 도메인들의 상태를 전문가에게 점검받으면서 여러 요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생활체육 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에게 받으시면 되고요. 질환이나 손상 등의 문제가 동반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에게 조언을 좀 구하실 수 있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전 국민의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근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체력 10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 사이트에서 도움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이트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운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더라도 스스로는 불균형을 찾기가 어렵죠. 저 자신도 그랬고요. 또 우리 저자이신 정의원 박사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자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그동안 귀찮고 하기 싫으며 잘 되지 않아서 간과하던 요소들에 더 큰 신경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한두 번 배우고 나서 전문가받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 탓에 새로 배우는 운동이라도 몇 주 동안 하고 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세가 아니라 하기 편한 자세로 슬그머니 바뀌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취약성을 계산하지 못하고 몸의 불균형이 심해지거나 부상의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 불균형을 만드는 습관은 나이가 40이라면 적어도 20년치, 또 50이라면 30년치는 쌓여있기 때문에 습관의 방향을 조절한 후에도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서 운동을 제대로 배워놓는 것은 매우 수익률이 좋은 투자다.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다.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근육량과 근력의 정도는 노후를 보내는 모습과 직결된다. 팔다리 근육량을 기준으로 평생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을 때 평균 근육량에서 남성은 15kg, 여성은 10kg 정도를 잃어버리면 여생을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다고 본다. 이건 지옥이죠. 누워서 사는 거. 이는 근육량의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로 정의되는 근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서 3년에서 5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과 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나 증가한다. 2배에서 5배라는 얘기는 엄청난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워서 잘 살면 지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에 시도별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에서 평균 재원기간 현행에 따르면 65세인 사람이 사망 전에 요양병원에서 평균 460일, 1년 반이네요. 요양원에서는 900일, 거의 3년, 2년 반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은 최소한 1년 반에서 4년 가까이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사는 건데 이게 저도 지켜봤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인 분이 그렇다니까 이 기간을 줄여야 되겠죠. 이거는 수명 기간이고 우리 건강 수명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체, 정말 목숨 꼴가닥 넘어가는 수명인 거고 건강 수명을 늘린다면 이 기간이 계속 줄겠죠.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키셔야 돼요. 65세 이상 사람이 요양병원에서는 460일이나 살고요. 요양원에서는 904일을 기거한다고 합니다. 이미 삶의 질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정말 건강수명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차치하더라도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이것도 누가 질 겁니까? 자식들 안 부담해주죠. 요새 연간 3천만 원 정도라고 전제하자 2년을 이렇게 소모된다고 봤을 때 근육량 1kg 감소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이 비용에 2년 동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삶의 질 저하, 이게 더 중요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개인적 손실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기대 생존기간을 2주 정도 늘리는 항암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을 선뜻 지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2년을 독립적으로 더 살 수 있는 방법의 가치가 적어도 1억 원이 넘지 않을까라고 계산하셨어요. 이렇게 다 더하다 보면 근육량 1kg은 2022년 물가 기준, 지금 2024년이니까 더 올랐죠. 지금 계속 폭등했었죠. 요즘 좀 잠잠합니다만 그래서 근육량 1kg은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체중 60kg인 경우 보통 체중의 40에서 50%가 근골격량이죠. 그러니까 30kg이 체중 60kg인 사람의 근육으로 본다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인간의 근육량은 성별, 연령,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남성 같은 경우는 체중의 45%에서 47%가 근육량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40에서 4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죠. 남자는 30대부터 줄어들고요. 여자는 40대부터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70대에 이르면 원래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으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더 줄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요 꼭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마른 비만 상태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영양 섭취를 줄이고 남은 지방과 근육마저 빠지는 방향으로 더 많이 운동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합니다. 좋은 운동 선생을 만나서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이동성 도메인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불필요한 과시욕 때문에 삶을 갉아먹는 격이죠. 무리한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하면 당연히 근육까지 빠지니까요. 이것도 저처럼 한 10년 간격으로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하고 빼고 근육량 늘리고 하는 이런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살이 10kg 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빼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이거 보통 사람들은 안 되겠죠. 운동은 많이 자주 열심히 해야 한다. 최소한 일주일에 중강도 기준으로 2시간 30분 정도는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 30분이니까 뭐 30분씩 정도 하면 되겠죠. 5시간 운동을 하면 더 좋고요. 그럼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 더 좋다는 얘기죠. 중강도의 운동이란 뭐냐면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찬 정도, 땀이 살짝 나고 숨도 약간 찬 정도, 그런 거고요. 요즘 유행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면은 중강도 운동을 하는데 쓰는 절반의 시간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건 고령인 분들에게 히트 운동을 추천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너무 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중강도 운동을 하시죠. 뭐.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린 수영이라든가 빠른 걷기, 복식 테니스, 땀 흘리는 요가 등이 있습니다. 요즘 뭐 헬스클럽 말고도 뭐 구 혹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헬스센터 가면은 수영장들 많이 있잖아요. 수영장도 아침에 저도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 수영 아쿠아로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강도 운동에는 달리기, 빠른 수영, 단식 테니스, 시속 16km 이상의 자전거 타기, 줄넘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이 있다. 통상적인 지침에 따르면 적어도 주 3회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몸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유연성, 균형, 협음 등 세부 도메인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운동에서 얻는 이익을 숫자로 환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다음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운동의 파급 효과. 근력 운동은 무척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 매체에서 비교적 덜 강조하고 따분하고 아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웬만해서는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혁명을 쓴 조한경 원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죠. 차라리 30분 걸으려면 그러지 말고 그거는 살도 안 빠지고 근력 운동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지금 모든 게 좀 쇠약한 상태인데 근력 운동 무조건 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에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국민건강 100 거기 한번 가셔서 상의도 받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또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은 동네 어디든지 PT 좀 받으셔도 되고요. 중년 이후에는 주변에 부상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운동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선입관을 갖는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오히려 체성분이 근육 위주가 되면 하체가 더 보기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굵어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비만이 만연한 미국에서 많은 연구와 통상적인 운동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실정에 우리가 맞춰서 살 빼는 방향으로 운동을 권고하는 것도 영향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체질이 다른 거죠. 이런 잘못된 통념들의 가속화 생활 습관이 더해지니까 전 국민이 근감소증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네요. 한국인은 비만이라도 표준 체중과 체형에 가깝다. 그중 특히 젊은 여성 중에는 체중은 정상 미만이지만 근육이 압도적으로 부족해갖고 모든 에너지가 피하와 내장지방 또 지방간과 근내지방 등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근력 운동을 강조해야 한다. 강도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매일 근력 운동을 반복하면 지연 발생 근육통이 즉 강도 높은 운동 후에 동반되는 일시적인 근육통이죠.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헬창들은 이것 때문에 하죠. 이 아픔이 없으면 안 한 것 같고 하다 보면 이 근육이 탄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헬창들 일부러 이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일반인들이 강당이 좀 힘들어요. 특히 사례를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어깨가 막 타는 느낌 막 나거든요. 근데 그 타는 느낌이 또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1개월만 꾸준히 해도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힘들지 않고 반사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2-3개월 정도 계속 하게 되면 몸의 대사 체계가 바로 잡히고 근내 지방이 빠지면서 섭취한 에너지는 모두 근육 성장에 사용된다.
모두 습관의 힘이다. 3일에 한 번만 제대로 운동을 하면 근소식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옳다. 근육 회복을 위해 근력 운동을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얘기도 옳다. 하지만 다양한 근육을 적당한 강도로 자극하는 일반인 수준의 근력 운동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맨날 해도 됩니다. 웬만해서는 금섬유를 손상시키지 못한다. 네. 금섬유를 손상시킬 정도로 하려면 진짜 헬스장에서 빡세게 해야 됩니다. 빡세게. 그냥 우리가 스쿼트 정도 하는 걸로 맨몸 스쿼트, 벽 짚고 스쿼트, 의자 짚고 스쿼트 하는 정도로 혹은 이렇게 푸시업 하는 정도로는 근섬유를 그렇게 손상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매일. 근섬유의 손상과 재생이 운동 후 근력이 개선되는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은 아니다.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죠. 근대비와 근력 향상은 운동 주는 자극이 분자 생물학적으로 변화되면서 신경근 접합부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며 근섬유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의 생성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다. 근육 운동 후에 지연 발생 근육통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 동반되지만 그 통증이 있다고 해서 또 근섬유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력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이 쉬고 있던 신경 근접합부를 활성화해서 근육을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때문에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몸짱 대회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매일 근력 운동 하시면 됩니다. 밥을 이틀 정도는 안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지만 굳이 이틀에 한 끼만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맞는 말씀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자주 운동해서 점차 근육이 전반적으로 발달하고 나면 주 1, 2회 운동을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발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올바른 방식으로 다양한 근육들을 꾸준히 활용하게 되면 근육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이 개선된다. 이는 전신의 내재 역량을 개선한다. 특히 이거 중요하죠. 특히 노년층이 6주에 걸쳐서 거의 매일 코어 운동을 하면 위식도 역류, 소화불량, 변비, 과민성 방광, 불면 등 온갖 증세가 호전된다. 식욕조절 이상, 우울감, 인지기능, 온몸의 통증도 개선된다. 이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이 운동 생각하시죠. 이거 저도 못해요. 이거 저도 한 30초, 1분 넘기기 힘들어요. 이런 운동은 힘들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코어 운동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노년의 건강은 코어가 좌우한다는 거, 통증 없이 100세까지 시니어를 위한 하루 5분 코어 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간 되시고 여유 되시면 한번 사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볼게요. 앉아서 한쪽 다리 들기, 무릎 들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코어 운동하고 아까 보여드리듯이 그런 운동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하셔도 되고 또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양 팔을 쭉 위로 올리신 다음에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기지개 피시고 나서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서서도 하실 수 있고 이건 누워서 딱 누워가지고 발하고 다리 한쪽씩 드는 거 말하는 거죠. 요건 고양이 자세라고 그러죠. 고양이 자세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게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알려드렸던 거 앉아서 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자세와 체성분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한데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노쇠한 90대의 노인도 이렇게 개선된 사례가 있으니까 이미 늦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정의영 교수님의 압박입니다. 압박이죠. 하셔야 됩니다. 유연성 균형과 협응도 물론 저평가된 요소다. 사람마다 체형과 자세, 불균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준화하고 정량화하고 연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각 요소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한다는 표준 지침을 만들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성인기에 이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세부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노년기까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물리치료사나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굳어있거나 취약한 관절을 점검 받으시고 유연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배워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면 좋다. 스트레칭 되게 좋은데요. 저도 이제 스트레칭을 좀 앞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전신의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면 요가나 태극권처럼 균형과 협응의 세부 도메인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배우는 것도 추천한다. 자,
자,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운동을 할 때는 주요한 4가지 세부 도메인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육량과 근육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동을 계획했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70kg면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죠.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동한다면 몇 개월 정도는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을 체중 1kg당 2.5g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늘려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거 문제가 되죠. 네, 통풍도 걸리고 문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장기의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드셔야 되긴 하지만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되겠죠. 노화 지연과 만성질환 예방을 모두 고려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치중하기보다는 동식물성 식품 섭취에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이 낫다. 보조제 말고요. 식품으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근육을 합성하는 효과만 봐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분이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제를 피하는 것이 좋죠. 액상 탄수화물 섭취 없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뭐 콜라, 사이다, 뭐 주스 이런 것들 되겠죠. 우리가 집에서 짠 주스 말고. 네. 또한 가급적 흡수 속도가 느려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근육의 양과 질에 도움이 된다. 네. 복합 탄수화물이 뭡니까? 간단하죠. 통곡물하고 견과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소시적에는 단백질 보충제 많이 먹었었는데요. 운동하면서 요즘은 그냥 땅콩, 겉껍질, 속껍질 안 벗긴 땅콩 있죠? 그거 그냥 한 줌 먹고 맙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헬스클럽 해갖고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몸 만들어갖고 뭐 좋다고 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흡수와 대사, 미세 영양소 함유량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영양분은 보충제 형태보다는 당연하죠.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죠. 단백질 섭취량을 무턱대고 늘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식사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할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신체 기능과 근육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동 보조제로는 크레아틴이 있다.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단백질 파우더만 먹어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거니까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겠네요. 이는 원래 근육에 매우 풍부한 물질로 근육 내 에너지 화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에너지 화폐로 사용되는 거였습니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젊은 성인이라면 하루 3g에서 5g 정도 섭취해도 된다고 하네요. 단백질과 크레아틴 외에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보조제는 대부분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 효과가 내재 역량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면의 양과 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운동체를 좀 보면 우리가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충분한 수면 없이는 이게 커지지 않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수많은 논문에 의해서. 잘 주무셔야 됩니다. 무조건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근육량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잘 주무셔야 되겠죠. 이건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린 언제나 까마귀 고기를 먹죠. 우리가 습관의 간성을 이길 줄 알아야 한다는 챕터에서 4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째, 유산소 능력운동. 둘째, 근력과 순발력. 셋째, 유연성. 넷째, 균형과 협응.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잘하고 근육도 잘하고 유연성을 길러야 되니까 스트레칭도 좀 하고 온몸의 균형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